안녕하세요.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공룡을 연구하고 있는 박진영 박사입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영화를 보기 전에는 공룡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공룡을 정말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부모님이랑 같이 비디오로 영화를 본 다음부터는 공룡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정말 흥미롭게 봤던 게 영화 1편에서 나오는 딜로포사우루스라는 공룡이었어요. 영화에서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작게 나오지만은 굉장히 무서운 공룡으로 나오거든요. 주라기공원에서 일하시던 분이 공룡 수족란을 몰래 빼돌려가지고 도망치다가 만나는 공룡인데, 머리에 이제 두 개의 얇은 벼슬 갖고 있는 공룡이고요. 위협을 할 때 목에 이제 목도리 덩어리처럼 목도리를 펼쳐서 이렇게 막 위협을 하고 입에서 독침을 뱉었던 공룡으로 나오거든요. 어렸을 땐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공룡들이랑 너무 달랐고, 그때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사주셨던 그 딜로포사우루스 장난감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 딜로포사우루스랑은 완전히 달라요. 이후에 나온 주라기 월드 시리즈 말고요, 주라기 공원 그래도 1, 2, 3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은 학자분들이 참여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당시에 학자들이 생각했던 공룡의 이미지를 잘 반영을 하고 있어요. 1편 같은 경우는 공룡이 되게 꼬리를 다 들고 다니고 민첩한 형태로 보이지만은, 당시에는 또 깃털 공룡의 화석이 발견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공룡들한테 깃털이 없어요. 여기 등장하는 이제 벨로키랍토르라는 공룡이 있는데, 거기서는 완전히 그냥 도마뱀처럼 온몸이 비늘로 덮여있는 동물로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온몸이 깃털로 덮여있던 동물이에요. 그리고 몸집도 훨씬 작고. 이것도 있습니다. 이게 주라기공원 1편 만들어질 때 공룡이 막 항온동물이라는 게 막 점점 받아들여지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디테일이 좀 많이 살아있는 영화거든요. 어린 아이들이 벨로키랍토르라는 공룡을 피하기 위해서 부엌에 숨어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이제 벨로키랍토르가 부엌 문에 주둥이를 갖다 대고는 숨 쉬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 일반적인 그냥 변온동물이었으면은 입김이 별로 없었을 텐데, 그 뜨거운 입김을 확 내뿜는 장면이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당시에 최신 학설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잘 반영이 된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라기 월드 보면은 눈밭에 이제 공룡들이 돌아다니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공룡의 항온동물이라는 거를 좀 잘 반영을 한 거고요. 1편 같은 경우는요, 여러 학자들이 참여를 했어요. 물론 엔딩 크레딧에서는 한 명만 올라와 있긴 하거든요. 잭 코너라는 분만 올라가시긴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공룡들이 1편에 나왔던 공룡이 2편이랑 3편에 막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티라노사우루스예요. 그래서 1편 보면 티라노사우루스가 되게 재빠른 사냥꾼으로 나옵니다. 2편부터는 이제 거의 몬태나 주립대학의 잭 코너 박사님의 자문을 많이 의존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티라노사우루스가 형편없는 사냥꾼이었을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거의 사체만 찾아먹는 동물이었을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이어가지고요. 2편에는 딱히 뭔가 사냥 장면이 없고요. 3편에서는 아예 시체 뜯어먹다가 자기보다 더 큰 육식공룡인 스피노사우루스한테 물려 죽는 모습으로 나와요. 다 이분의 그 주장이 다 이렇게 반영이 된 거거든요. 참 재밌게도 매 편마다 같은 공룡들인데 다르게 나오는 게 참 이 주라기 공원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익룡이죠. 여기 보시면은 프테라노돈이라고 하는 익룡이 제일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익룡은 일단 공룡이 아닙니다. 공룡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허벅지뼈랑 골반뼈가 만나는 부위, 고관절 부위가 뻥 뚫려 있어요.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익룡에게는 그런 특징이 나오지 않아요. 익룡은 공룡이 아닙니다. 익룡은 공룡에 가장 가까운 친척 중 하나예요. 또 익룡 말고 모사사우루스라고 하는 동물이 또 나옵니다. 주라기 월드에 보면은 약간 악어처럼 생긴 동물이 하나 나오거든요. 다리 대신에 이제 지느러미를 갖고 있는 동물이 나오는데, 공룡처럼 생겨가지고 공룡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모사사우루스는 도마뱀의 한 종류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도마뱀의 특징을 봐야겠죠. 동물의 머리뼈를 보시면은 뺨 쪽에 뼈가 없어요. 근데 그건 도마뱀들이 보통 뺨 쪽에 뼈가 없습니다. 영화 속의 주라기 공원과 똑같이 만들기는 어려울 거예요. 진짜 6,600만 년 전에 살았던 티라노사우루스랑 트리케라톱스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겠지만은, 이런 유전자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유사한 트리케라톱스라든지 티라노사우루스처럼 생긴 동물을 만들 수는 있겠죠. 테마 공원에서는 저걸 티라노사우루스랑 트리케라톱스라고 부르긴 하겠지만은, 실제 과거에 살았던 진짜 티라노사우루스랑 트리케라톱스와 유전자가 같진 않겠죠. 영화에서는 지금 공룡을 복원하는 방법이 정말 자세히 돼 있죠. 호박 속에 갇혀있는 목이나 팔이 뱃속에 있는 공룡 DNA를 뽑아서 양수류 DNA랑 섞어서 빈자리를 메꿔서 공룡을 이제 만들어내는 걸로 나오죠. 근데 현실에서는 그게 많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티라노사우루스만 하더라도 6,600만 년 전에 살았던 동물이기 때문에 DNA가 그렇게 오랜 기간을 보존될 수가 없어요. 물론 과거에는 시도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호박에 갇혀있는 모기의 뱃속에 공룡 DNA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크겠어요.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발견되더라도 그게 다른 공룡의 거랑 섞였을 수도 있고, 그럼 공룡 자체에서 DNA를 한번 뽑아보자 라는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90년대에요. 그래서 당시에 어떤 학자분이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연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발견된 공룡 뼈를 즉석에서 녹여가지고 그 안에 DNA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으셨는데, DNA는 못 찾으셨어요.
과거에 살았던 공룡의 흔적을 가지고 공룡을 복원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완벽한 DNA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새끼를 만드냐가 또 문제예요. 대리모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방법을 상상을 했어요, 학자들이. 오늘날 살아있는 새가 사실은 공룡이에요. 옛날에 작은 육식공룡으로부터 진화를 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사람을 보더라도요, 유전 정보들을 보면은 과거의 조상들이 갖고 있던 유전 정보들을 다 그대로 갖고 있어요. 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의 새를 보면요, 알 속에 이제 병아리가 이제 발달을 하잖아요. 그 발달 과정을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특히 이제 닭의 유전 정보를 보면은 얘가 원래 조상들이 이빨이 있었잖아요. 이빨을 만들어내는 유전 정보가 있어요. 근데 이빨이 만들어지는 유전자가 작동하지 않게끔 해주는 유전자가 또 있습니다. 그 두 개가 켜져야지 이빨이 없는 부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학자들이 그걸 꺼봤어요. 이빨이 발현되지 않게 해주는 유전자를 작동하지 않게끔 했더니 이빨이 나옵니다. 그리고 새 날개를 보면요, 발가락이 3개가 융합이 된 거거든요. 알 속에서는 병아리가 앞발가락 3개가 나왔다가 깨어나기 직전에 이게 합해지면서 날개가 돼요. 그것도 똑같이 있습니다. 발가락 3개를 만드는 유전자랑 이거를 합쳐지게끔 해주는 유전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거 작동하지 않게 하면은 발가락 3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유전자 변형된 치키노사우루스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미 지금 꽤 많이 진전을 했고요. 이빨도 있고 발가락도 갖고 있고, 대신에 이제 부화는 못 시켜요 아직. 그래서 그냥 그 알 속에서 다 이렇게 실험하고 나오기 전에 다 이렇게 죽이거든요. 근데 모르죠, 나중에 미래는 어떻게 될지. 우리 인류가 화석을 발견한 거는 정말 오래전부터 해왔던 일이에요. 거의 기원 전부터 공룡 화석들을 찾긴 했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당시에 이게 무슨 뼈인지를 몰랐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또 해부학적인 지식도 딱히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땅속에서 뼈랑 비슷한 형태의 물건들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동물인지 어느 부위인지 이런 것들을 알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잘못 복원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거인의 다리뼈였다, 용의 뼈였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나중에 이제 800년대 들어와서 이제 이게 파충류의 일종이라는 거를 학자들이 이제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지를 하냐면은 이빨 화석을 가지고 알게 돼요. 파충류 특유의 되게 단순화된 이빨을 갖고 있는 애들이 발견이 돼요. 대표적인 게 이제 당시에 발견됐던 게 메갈로사우루스라는 육식공룡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구아노돈이라고 하는 초식공룡이 있었는데, 이 이구아노돈 같은 경우는 오늘날 살아있는 파충류인 이구아나랑 이빨이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걸 통해 가지고 얘네가 파충류라는 거를 알아냅니다. 근데 이 처음에 발견된 공룡이 머리부터 꼬리끝까지 온전하게 보존된 공룡이 아니라 뼈들이 막 뒤섞인 채로 발견이 된 화석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복원하던 도중에 이제 원뿔형의 화석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멘탈이 봤던 동물들 중에 코뿔소 이구아나라는 동물이 있었어요. 코에 뿔이 나 있는 동물인데, 그걸 보고는 이 똑같은 이 원뿔 모양의 화석도 사실 이구아나돈의 코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복원을 하게 됩니다. 코뿔소처럼 4발로 걷는 모습으로 또 복원을 하게 되었고요. 복원을 했었는데, 복원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벨기에에서 머리부터 꼬리끝까지 온전하게 보존이 된 이구아노돈들이 수십 마리가 발견이 됩니다. 근데 코 쪽에는 뿔이 없었어요. 알고 봤더니 멘텔이 뿔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이 공룡의 엄지발톱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얘네 다리 구조였어요. 당시에는 이제 파충류 하면은 다 다리가 이제 옆으로 뻗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오늘날 살아있는 도마뱀이라든지 거북이라든지 다리가 옆으로 뻗어 있습니다. 근데 공룡은요, 다리가 아래로 뻗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복원할지를 잘 몰랐습니다. 어떤 학자는 거대한 목긴 공룡 같은 경우는 다리를 옆으로 뻗어가지고 이렇게 걸어 다녔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셨던 분들 계세요. 특히 이제 독일 학자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동안 독일에서 나오는 공룡책에서는 목긴 공룡들이 배를 지질 끌고 다리를 이렇게 옆에 뻗어 있는 모습으로 복원이 됐었어요. 그래서 또 일부는 이제 아니다, 다리가 아래로 뻗어 있는 건 맞는데 대신에 꼬리를 끌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다리는 똑바로 아래로 뻗어 있는데 꼬리가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 모습으로 복원된 공룡들이 또 나오게 됐죠. 이 두 파가 싸우다가 다리가 아래로 뻗어 있는데 꼬리를 끌었다 쪽이 좀 더 나중에는 우세해졌어요. 그래서 한동안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공룡이라든지 책에 등장하는 공룡의 사파라든지 이런 걸 보면 다 다리는 밑으로 뻗어 있는데 꼬리를 질질 끄는 모습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1900년대 초에 그런 식으로 많이 그려졌고요. 나중에 1950년대까지도 그게 계속 꾸준히 그려오게 되고요. 그 영향을 받은 게 영화 고질라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공룡들이 다 꼬리를 질질 끌고 있는 모습으로 복원됐기 때문에 고질라 또한 꼬리를 질질 끌고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벨기에에서 대량의 이구아노돈의 화석이 발견이 됐거든요. 수십 마리가 발견이 돼서 그거를 이제 벨기에 왕립 자연사 박물관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복원하는 일을 그 당시에 박물관에서 일하던 루이스 돌러라는 분이 복원을 하게 돼요. 루이스 돌러라는 분이 원래는 공룡 전공자가 아니었어요. 원래 도마뱀을 연구하던 분이어가지고요. 근데 도마뱀을 보면은 꼬리가 길고 땅에 질질 끌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이 돌러라는 사람도 당연히 공룡도 꼬리는 질질 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구아노돈은요, 일단은 꼬리를 끌 수 없는 꼬리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일단은 꼬리 양쪽이랑 위쪽을 보면은 골화된 힘줄들을 갖고 있거든요. 뼈로 변한 힘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뻣뻣한 꼬리를 갖고 있었는데, 이 꼬리를 이제 끌게끔 하려면은 꼬리를 감싸고 있는 뼈들을 다 부러뜨려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이었으면 그걸 뼈들을 다 부러뜨리면 안 되니까는 얘를 꼬리를 든 상태로 복원을 해야겠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이 돌러라는 사람은 당연히 파충류는 꼬리를 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꼬리뼈들을 다 부러뜨려서 꼬리를 질질 끄는 형태로 이 이구아노돈들을 복원을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지금도 벨기에 왕립 자연사박물관에 가면은 이구아노돈들이 다 꼬리뼈를 다 부러뜨린 채로 상체를 들어 올린 채로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어요. 꼬리뼈가 이제 질질 끌고 있는 모습으로 이제 한 사람이 복원을 하다 보니까는 그 다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따라서 이제 꼬리를 질질 끄는 모습으로 공룡을 복원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이제 예일대 존 오스트롬 교수님이 처음에 연구하셨던 공룡이 이제 데이노니쿠스라고 하는 공룡이 있거든요. 몸집이 작고 재빠른 공룡인데, 이 공룡을 연구를 하면서 공룡이 변온동물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몸이 굉장히 좀 날렵한 그런 동물이었거든요. 이런 몸 구조로는 이 동물은 변온동물일 수가 없다고 당시에 생각을 했고, 이분의 제자가 있어요. 로버트 바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이 오스트롬 교수님의 아이디어를 이어받아서 공룡이 항온동물이라는 증거들을 여러 개 나열을 해가지고 논문을 쓰게 돼요. 왜냐하면 다리가 아래로 뻗어 있잖아요. 다리가 아래로 뻗어 있다는 거는 활동량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활동량이 많았다는 거는 많은 먹이를 먹을 수 있었다는 거고, 항온성일 가능성이 크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또 증거들이 많이 나오게 됐어요. 공룡이 그러면은 꼬리를 과연 진짜로 끌었을까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그전에는 꼬리를 질질 끄는 모습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공룡의 모습으로 많이 그려졌었는데, 공룡학자들이 근데 발자국들을 연구해본 결과 꼬리를 정말 끌었다 하면은 발자국과 발자국 사이에 꼬리를 끈 자국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해부학적으로 이걸 봤을 때 공룡의 꼬리가 굉장히 뻣뻣하다는 것도 학자들이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때부터 공룡들이 꼬리를 들고 재빠르게 걷거나 뛰는 모습으로 복원을 하게 되었고요. 이 시기에 쓰여진 소설책이 바로 쥐라기 공원입니다. 그래서 쥐라기 공원 소설이 나올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공룡의 모습이 되게 민첩한 동물로 그려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룡들의 복원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이제 공룡 르네상스라고 불러요. 공룡들이 좀 되게 꼬리를 들고 민첩한 포즈로 이렇게 그려진다든지, 아니 그때부터 공룡 전시도 많이 바뀌어요. 그때부터 덴버 자연사박물관에 가면 티라노사우루스가 한 발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전에는 티라노사우루스 맨날 뒷다리로 서 있고 상체 들어 올리고 꼬리 끄는 모습으로 복원이 됐었는데, 이제 오스트롬 교수님이랑 그다음에 바커 박사님의 논문 이후로는 공룡 전시물들이 되게 다이나믹하게 바뀌어요. 다리를 하나 들고 고개를 돌리고 포효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 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못 낀 공룡이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두 발로 일어서 서 있는 모습으로도 전시가 됐고요. 어려운 게요, 저희가 공룡 화석을 연구한다면은 공룡 화석이 발견됐을 때 머리부터 꼬리끝까지 온전하게 나온 거를 연구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물론 그런 식으로 발견되는 공룡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사실 대부분의 공룡은 파편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다리뼈 일부라든지 척추뼈 몇 개, 이빨 몇 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냐면은 동물이 죽은 다음에 그 사체가 화석이 되기까지의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은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육식동물이 와서 갉아먹기도 하고, 초식동물이 지나가다가 사체를 밟고 가기도 하고요. 분해되는 과정에서 뭐 사체가 폭발하는 경우도 있고, 뭐 물이 흘러가지고 일부 사체가 유실된다든지, 묻히더라도 위에 식물이 자라면서 뿌리에 해가지고 훼손된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온전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초창기에 이 화석들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복원을 잘못할 수밖에 없는 게, 머리부터 꼬리끝까지 온전한 공룡이 아니라 공룡뼈 25%만 보고는 전체를 상상하려다 보니까는 이런 오류들을 범한 거거든요. 다행히도 저희가 이제 공룡을 연구를 한 게 15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인 데이터가 많아서 웬만한 파편으로 된 공룡을 발견하더라도 온전한 모습을 복원을 할 수는 있어요. 골격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복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연부 조직이에요. 색깔이 어땠는지, 눈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추론의 영역이거든요. 영원히 알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존이 잘 된 피부 화석을 주사전자 현미경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기기 밑에서 봤더니 색소를 만드는 세포 소기관을 학자들이 찾아냈어요. 이 세포 소기관의 형태를 가지고 어떠한 종류의 색소를 만드는지를 학자들이 추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원한 공룡의 색깔들이 있습니다. 물론 심심한 색깔을 갖고 있는 공룡도 있었지만은 굉장히 화려한 색깔을 띠고 있는 공룡들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건 뭐 안키오르니스라는 공룡 같은 경우는 머리에 붉은색 벼슬을 갖고 있었고요. 카이용이라고 하는 공룡이 있는데, 그 공룡 같은 경우는요, 빛을 비추면은
물 위에 기름이 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무지갯빛을 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경우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코끼리 뼈를 발견했어요. 근데 오늘날 코끼리가 없어요. 저희가 코끼리를 본 적이 없는 경우라면은 코끼리를 잘못 복원할 가능성이 크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귀라든지 코 같은 경우는 잘못 복원할 수밖에 없겠죠. 코를 좀 더 짧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귀를 이상하게 복원을 한다든지. 코끼리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토끼의 경우도 보면은 토끼가 귀가 크잖아요. 저희가 토끼라는 동물을 애초에 인간이 살 때 존재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토끼뼈를 발견했을 때 저희 과연 토끼의 귀를 제대로 복원할 수 있을까요? 복원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공룡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는 다큐멘터리라든지 그림책에 나와 있는 공룡들을 보면은 단순히 그냥 가만히 서 있거나 사냥하거나 도망치거나 이런 모습을 그려줬었는데, 요즘은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들의 그런 행동, 독특한 행동들을 참고를 해가지고 많이 복원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나온 다큐멘터리 보면 이제 티라노사우루스가 더 이상은 사냥만 하는 그런 괴수가 아니라 새끼를 돌보는 부성애로 넘치는 동물로 그려지고 있고요. 목긴 공룡들도 그냥 단순히 배경에서 풀 뜯어먹고 사는 그런 동물들이 아니라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스모 선수처럼 씨름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으로 복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하는 일이 공룡을 100% 복원하는 게 사실 저희 주된 일은 아니에요. 저희의 주된 일은 공룡의 진화 과정을 밝혀내는 거고요. 공룡의 생활상, 또 얘네들이 생활상에도 어떻게 진화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과거 환경 복원에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화석지에 가서 발굴을 할 때요, 공룡을 하는 사람들끼리만 가는 건 아니에요. 공룡 연구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뭐 거북이 연구하는 사람, 물고기 연구하는 사람, 당시에 암석 태적 구조를 연구하시는 분들 다 같이 가가지고 당시에 환경이 어땠는지를 복원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데이터들이 꾸준히 쌓이잖아요. 시대별로, 지역별로 쭉 쌓이면은 지구 환경이 그동안 어떻게 변했는지를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이해를 바탕으로 저희가 미래에 다가올 환경 변화를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가장 오래된 공룡은 지금으로부터 한 2억 4천에서 3천만 년 전쯤에 등장했을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때는 사실은 보잘것없는 생물들이었습니다. 또 공룡 하면은 굉장히 몸집이 큰 그런 생물체를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근데 초창기 공룡들은 조그만 강아지만한 그런 크기들이었고요. 머리에 뿔이 있거나 그런 형태들은 아니었고, 작은 머리, 기다란 뒷다리, 긴 꼬리, 굉장히 재미없게 생긴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도 사실은 공룡들이 바로 등장을 한 다음에 지배를 했던 것은 아니고요. 일종의 그 생태계 내에서 중간 동물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덩치 큰 동물로는 당시에 악어의 조상에 해당되는 동물들이 있었고요. 그다음 그보다 또 작은 동물로는 이제 포유류의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사이에 해당되는 동물들이 이제 당시에 공룡들이었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작은 포유류의 조상이라든지 도마뱀의 조상이라든지 양서류 이런 것들을 잡아먹으면서 살았던 것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룡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굉장히 운이 좋았습니다. 처음에 공룡들이 등장했을 때는 정말 그냥 생태계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아는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동물들이었지만은 트라이아스기 후기라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가 끝날 쯤에 거대한 대멸종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후기 트라이아스기 대멸종 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대륙들이 오늘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군데로 지금 퍼져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은 당시에는 모든 대륙들이 한 곳에 다 몰려 있었습니다. 당시의 대륙을 이제 판게아라고 불렀는데요. 트라이아스기 후기 때 판게아가 슬슬 이제 분리되기 시작했고, 판과 판 사이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과정 중에 수많은 지구 온난화 가스들이 대기로 나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심해져가지고 당시에 환경 변화에 적응해주지 못했던 동물들이 많이 죽었었어요. 그래서 공룡들보다 좀 더 몸집이 컸던 그 악어 계열의 동물들이 그때 당시에 많이 멸종을 하게 되었고요. 생물의 65%가 이제 멸종을 했던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생태계에 빈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빈자리가 생기면서 공룡들은 운이 좋게 또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빈자리들을 채워나가면서 다양한 형태로 진화를 했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출발로 이제 다양한 형태들이 공룡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공룡들은 지구를 지배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공룡들인 티라노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벨로키랍토르 이런 공룡들 같은 경우는 백악기 시대에 살았던 동물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공룡의 시대는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이 이제 트라이아스기 시대고, 그 다음이 쥐라기, 맨 마지막이 이제 백악기 시대인데요. 티라노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벨로키랍토르, 안킬로사우루스 이런 공룡들은 다 백악기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백악기가 비교적 최근의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룡계에서는 거기가 막내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요, 백악기 공룡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실제로 공룡 시대를 쭉 놓고 봤을 때 가장 긴 시대도 백악기입니다. 백악기가 거의 한 1억 년 동안 지속이 되었었고요. 가장 많은 공룡들이 또 발견이 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공룡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게 당시 환경 때문이거든요. 트라이아스기 때는 모든 대륙들이 한 곳에 모여 있어가지고 환경이 이렇게 다양하지 않았어요. 대륙의 안쪽은 메마른 사막이었고 겉에만 이제 식물들이 겨우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고요. 판게아가 이제
쥐라기로 들어서면서 분리가 되기 시작하면서 되게 다양한 습한 환경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백악기 때는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의 형태와 비슷한 그런 지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막이라든지 아니면 극지방 같은 경우는 눈도 내렸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트라이아스기 때라든지 쥐라기 때보다 훨씬 더 다양한 공룡들이 백악기 때 등장할 수 있게 되었고,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좀 더 이제 좋아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까지만 하더라도 다양한 설들을 믿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수업을 들었던 교수님 중에서는 공룡들이 이제 변비에 걸려서 멸종했다고 믿으시는 분도 계셨고요. 근데 당시에 이제 단순히 그냥 공룡이 병에 걸려서 죽었다가 아니라 식물들이 좀 나왔는데 당시 살았던 수십 공룡들이 그거를 미처 소화시키지 못해서 변비에 걸려서 이제 생태계가 이제 무너졌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지구가 많이 더워져서 가뭄이 심해져서 공룡들이 먹을 게 없어서 죽었다라고 주장하셨던 분도 계시고요. 백악기가 끝날 무렵에 되면은 화산 활동이 되게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화산 활동 때문에 공룡들이 살 곳을 많이 잃고 화산 활동이 많아지는과 동시에 지구가 많이 더워져서 공룡들이 적응하지 못해서 멸종했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아니면 공룡 자체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들의 뭐 유전자가 나빠졌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룡들이 소멸을 했다라고 주장하셨던 분도 계세요. 근데 이런 가설들의 대부분은요, 일종의 그냥 아이디어로만 끝났고요. 이거를 이렇게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발견된 적이 없었고요. 그나마 이제 80년대, 70년대 말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어떤 가설이 등장하게 됐냐면은 소행성 충돌이라는 가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처음에는 지층을 연구하다 보니까는 공룡 시대가 끝날 시점에 만들어진 지층이랑 그 다음에 포유류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신생대에 만들어진 그 지층 사이에 얇은 하얀색 진흙층이 나오는 거를 학자들이 발견했어요. 그 성분을 분석해 보니까는 이리듐이라는 성분이 정말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리듐이 뭐냐면은 희귀한 성분이에요. 보통은 이제 운석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나오고 아니면 지구 깊숙한 내부에서 나오는 성분인데,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이걸 처음 알아낸 과학자는 당시에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을 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발표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가설이다라고 주장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근데 재밌게도 그 가설을 처음 발표했던 그 해에 지금의 카리브 쪽에서 거대한 운석구를 하나 과학자들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운석구가 백악기가 끝날 무렵에 떨어진 소행성의 충돌로 인해서 만들어졌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은 공룡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은 당시에 그 백악기 말 대멸종 사건의 이유는 소행성 충돌에 의한 거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거는 소행성 충돌로 인해 가지고 당시의 생태계가 어떤 식으로 붕괴가 되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소행성이 충돌한 다음에 어떠한 재해들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충돌한 소행성 자체의 크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 과학자들이 계산해 본 결과 소행성의 지름이 약 한 10km 정도 됐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레스트산만한 돌덩어리가 지구와 충돌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소행설이 또 단순히 그냥 수직으로 지구와 충돌한 게 아니고요. 북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비스듬하게 지구와 충돌을 했고요. 그 과정에 공기와의 마찰이라든지 이제 지구와의 충돌로 인해서 소행성 자체는 그 자리에서 바로 다 파괴돼서 사라졌고요. 비스듬한 각도로 지구와 충돌을 하는 바람에 지구의 그 겉껍데기 일부분을 뜯어가지고 하늘로 보내버렸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모래사장에서 발을 약간 비스듬하게 해서 내리 찍으면은 모래 알갱이가 튀듯이 지각 일부가 뜯겨져 나가가지고 여기저기 퍼지게 됐어요. 뜯겨져 나간 암석의 양이 약 한 에베레스트산 30개 정도의 양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일부는 아마 화성이라든지 달까지 갔을 거로 좀 보고 있고, 나머지는 중력에 의해 가지고 다시 또 지구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떨어질 때 이게 그냥 떨어지느냐? 아니죠. 불에 타면서 떨어졌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지구는 또 하필이면 또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돌덩어리들이 불에 타면서 지구 곳곳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충돌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 세계에 산불이 일어났어요. 당시에 이제 많은 산불이 일어났던 증거가 세계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타나목이라든지 숫검댕들이 이제 당시에 퇴적됐던 퇴적층에서 발견이 되고 있고요. 그 과정에 이제 숲에서 사는 동물들이 많이 타 죽었겠죠. 그리고 또 하필이면은 이 운소행성이 충돌한 지역이 땅이 아니라 얕은 바다였어요. 얕은 바다에 거대한 암석이 떨어지면서 거대한 쓰나미가 형성이 됐겠죠. 물론 어떤 과학자가 계산하는 데 따라 당시에 이제 쓰나미 높이가 다르겠지만은 아마 최대 1km 높이의 쓰나미가 만들어졌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실제로 그 카리브해 주변으로 해가지고 백악기 말에 만들어진 쓰나미에 의해 가지고 퇴적된 층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걸 쓰나마이트라고 부르고요. 그래가지고 이 쓰나미에 의해서도 많은 생물들이 죽었겠죠. 하지만 당시에 살았던 동물들의 대다수가 이것 때문에 죽지는 않았을 거고요. 먼지 때문에 죽었을 걸로 좀 보고 있어요.
토행성 충돌로 인해 가지고 지구에 있는 산불도 나고 충돌 때문에 수많은 먼지가 하늘로 솟구쳤을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먼지로 인해 가지고 태양 햇빛이 가려졌을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식물들이 이제 광합성을 못 하다 보니까 죽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초식동물들도 굶어 죽고, 육식동물들도 물론 처음에는 좋았겠지만은 나중에 굶어 죽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재밌게도 이제 육지에서 사는 동물들만 멸종했던 건 아니에요. 해양에서 살았던 동물들도 많이 멸종을 했는데, 햇빛이 차단되는 거랑 해양에서 사는 동물들의 관계가 어떠냐. 바다에도 되게 다양한 생물들이 삽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플랑크톤이에요. 플랑크톤이 햇빛을 보고 광합성을 하거든요. 공룡 시대를 대표하는 해양 생물이 뭐냐면 암모나이트예요. 암모나이트가 굉장히 번성을 했었는데, 암모나이트가 뭘 주로 먹었냐면은 플랑크톤을 잡아먹었어요. 근데 햇빛이 안 비치니까는 대량의 플랑크톤들이 죽겠죠. 플랑크톤이 사라지니까는 또 바닷속에서는 육지와 똑같이 생태계 붕괴가 일어난 거예요. 암모나이트도 죽고, 암모나이트를 주로 즐겨 먹었던 해양 파충류들도 암모나이트가 죽으니까는 굶어 죽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생물의 거의 65%에서 70%가 멸종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살아남았던 것들이 곤충 살아남았죠. 물고기도 많이 살아남았고, 일단 포유류가 살아남았어요. 사실은 꽤 많은 포유류들이 죽었거든요. 거의 90%의 포유류가 멸종을 했지만은 10%가 살아남아가지고 오늘날 우리로 이제 진화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생태가 붕괴할 때 가장 살아남기 좋은 거는 몸집이 작은 동물들이에요. 왜냐면은 적은 양의 먹이만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살아남은 생물들의 몸무게를 쭉 보면은 30kg을 넘지를 않아요. 굉장히 작은 애들만 살아서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다가 먼지구름이라든지 이런 게 다 가라앉은 후에 얘네들이 이제 번성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오늘날 살아있는 포유류들이 보면 다 자기 새끼한테 젖을 먹입니다. 젖을 먹이는 게 정말 제일 중요한 특징이지 않을까 싶고요. 공룡이 사실 다 그때 멸종한 거는 아니거든요. 공룡의 그때 당시에 99%는 멸종했지만 1%는 살아남았어요. 셉니다. 그래서 공룡은 멸종을 하지 않고 신생대에도 되게 다양하게 진화를 했고,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것이죠. 부리공룡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럼 새는 어떤 무리의 공룡에 속하느냐? 육식공룡 무리인 수각류에 속합니다. 수각류를 정의하는 특징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수각류 같은 경우는 저희 보통 동물들은 쇄골이 두 개입니다. 오른쪽 거 하나, 왼쪽 거 하나가 있는데, 수각류 같은 경우는 이 쇄골뼈가 두 개가 합해져 있어요. V자 모양의 쇄골뼈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 차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육식공룡 같은 경우는요, 그 합쳐진 쇄골 덕분에 어깨뼈가 튼튼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발버둥 치는 먹이를 예를 들어서 앞다리로 붙잡으면 어깨가 뒤틀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새 같은 경우도 쇄골이 합쳐져 있어요. 수각류를 정의하는 특징이고요. 오늘날 새는 날개로 변한 앞다리를 이용해가지고 먹잇감을 짓누르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대신에 얘네는 날개짓을 하죠. 날개짓을 하고 하늘을 날 때는요, 어깨가 뒤틀리면 안 됩니다. 어깨가 딱 잡혀 있어야 돼요. 고정이 돼야 됩니다. 쇄골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용도 변경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모든 새는요, 타조, 벌새, 펭귄, 오리 이런 얘들을 다 수각류라고 하는 공룡 무리에 포함이 되고, 얘네들은 또 공룡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룡은 멸종한 게 아닙니다. 토행성이 충돌하지 않았더라면은 추운 지역에 많이 적응을 한 공룡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깃털이 굉장히 풍성하게 발달한, 조류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뿔공룡인데 온몸이 이렇게 길쭉한 깃털 코트로 덮여있는 종류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나왔을 것 같고요. 백악기 때 또 살았던 공룡 중에 굉장히 똑똑했던 공룡들도 있었어요. 이런 얘들 같은 경우는 오늘날의 뭐 침팬지라든지 고릴라 같은 형태로 물론 똑같지는 않았겠지만은 비슷한 그런 무리를 지어가면서 협동을 하고 복잡한 사회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종류도 나타나지 않았을까 저는 추정을 합니다. 또 없이 자라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공룡들이 몸집이 커졌을 때 그 크기가 최대치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보다 더 커지면은 몸무게를 지탱하기가 어려워요. 오늘날 살아있는 육상 동물 중에는 공룡만큼 커진 게 없죠. 근데 공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은 얘네들이 몸에 공기주머니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몸 크기 대비 몸무게가 굉장히 가벼운 편이에요. 기낭이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몸무게가 기낭이 있으면은 40% 정도가 줄어요. 가장 무거운 공룡 보면은 몸무게가 거의 한 90톤에서 100톤까지 나갔을 걸로 보고 있고요. 또 공룡이 커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새끼를 낳는 방식 때문에 그래요. 포유동물 같은 경우는 몸집이 너무 커지면은 일단 새끼도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몸집이 큰 새끼를 만들려면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랑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새끼를 많이 낳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코끼리라든지 고래 이런 애들을 보면은 일단 새끼를 굉장히 적게 낳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은 생존에 좀 불리할 수가 있겠죠. 새끼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는 뭐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든지 했을 때 개체 수가 크게 줄 수가 있고요. 잘못하면 정말 이제 쉽게 멸종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공룡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새끼를 낳지 않고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으면요, 새끼를 크게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또 공룡알하면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하는데 몸무게가 90톤짜리인 몸 길이 45m짜리 공룡도 알 크기는 멜론만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새끼가 더 크게 자라가지고 알이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 알 껍질이 새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깨지고요.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알 껍질이 두꺼워지잖아요. 그럼 새끼가 이걸 깨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룡은 포유류랑 완전 다른 전략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포유류는 잘 발달한 덩치 큰 새끼를 낳는 쪽으로 진화를 했잖아요. 공룡은요, 작은 새끼를 낳고요, 최대한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목긴 공룡 같은 경우는 아마 1년에 수백 개씩은 나왔을 거예요. 번식이 엄청 빨랐을 거고요. 놀랍게도 번식을 많이 하는 동물들은요, 이미 2세들이 많기 때문에 오래 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공룡들은요, 수명이 되게 짧습니다. 보통 공룡 하면은 몸집이 큰 파충류니까 파충류들은 오래 살잖아요. 옛날에는 공룡 하면은 적어도 한 100년, 200년 살았을 거라고 봤었어요. 근데 공룡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공룡 뼈를 썰면은 그 안에 나이테가 있어요. 1년에 하나씩 생기는데 그걸 세면은 이 공룡이 죽었을 때 나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봤더니 육식공룡 중에서 그나마 좀 나이 연구가 많이 된 게 티라노사우루스인데, 티라노사우루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개체가 30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다른 포식공룡들도요, 오래 못 살았어요. 20살을 넘긴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힘들었고요. 가장 오래된 나이가 많은 목긴 공룡이 45살이에요. 공룡들은 굉장히 짧게 살고 새끼를 엄청 많이 낳았던 동물들이었습니다. 아마 등장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공룡들이 이제 많이 사라졌잖아요. 얘네들이 사라진 공간을, 생태적 지위를 작은 포유류들이 거기에 꿰차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과거에 살았던 공룡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포유류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대표적인 뭐 코뿔소처럼 생긴 동물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살았던 트리케라톱스랑 많이 비슷하죠. 재밌는 게 공룡도요, 처음에 등장했을 때 굉장히 보잘것없는 녀석들이었지만은 과거에 공룡들이 보잘것없던 시절에 악어의 조상들이 살았어요. 악어의 조상들이 우리 흔히 아는 공룡의 이미지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두 발로 걷거나 부리를 갖고 있어가지고 나무를 뜯어먹거나. 근데 얘네가 멸종을 하면서 공룡이 그 자리를 들어가면서 걔네들과 비슷하게 진화를 한 거예요. 큰 대멸종들이 있어야지 이전 시대에 살았던 작은 동물들이 보통 이렇게 다양하게 진화를 하거나 몸집이 커지는 거거든요. 공룡 시대 때 그게 소행성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은 포유류는 이렇게 다양하게 진화를 할 기회가 아예 없었겠죠.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우리보다 훨씬 강한 동물들이 많습니다. 코끼리도 있고 사자도 있고 하이에나도 있고 호랑이도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을 다 무찌르고 세상의 포식자가 됐잖아요. 공룡이라고 해서 이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뭐 옛날에 매머드도 사냥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굳이 사냥을 안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일으킨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많은 공룡들이 죽었겠죠.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아요. 또 이게 사육과 또 가축화시키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긴 한데, 일단은 오늘날 사람들이 사육하는 동물들 보면 되게 다양한 것들을 사육을 하거든요. 악어도 사육을 하고 원숭이도 키우시는 분도 계시고, 사육 자체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가축화시키는 건 좀 다른 문제긴 한데 가축화도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가장 대표적인 가축화된 공룡이 저희가 닭이 있습니다. 닭도 있고 오리도 있어요. 다른 공룡들도 충분히 저는 가축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목긴 공룡이라든지 이런 것들 키우면은 산란을 많이 하잖아요. 먹이로서 굉장히 좋겠죠. 그런 거랑 후각이 굉장히 발달한 공룡들도 있어요. 영화 쥐라기 공원으로 유명한 벨로키랍토르라든지 이런 공룡들도 있는데, 이런 공룡들이야 뭐 저희가 후각이 발달한 개를 사용하듯이 얘네들도 뭐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 학계에 보고된 공룡 중에서 가장 몸집이 큰 종류는 이제 아르겐티노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아르겐티노사우루스라고 부르고 있고요. 몸 길이가 이제 45m 정도 되고, 키가 목을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한 17m 정도 됐을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몸무게는 최대 90에서 100톤까지 나갔을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새를 제외한 공룡들만 봤을 때 학계에 지금 보고가 된 가장 작은 공룡은 안키오르니스라고 하는 공룡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비둘기랑 비슷한 크기고요. 생긴 것도 약간 새처럼 생겼습니다. 온몸이 깃털로 덮여 있고, 머리에는 붉은색 깃털로 덮여 있었고, 작은 주둥이랑 작고 뾰족한 이빨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공룡 같은 경우는 잡식성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도마뱀이라든지 이런 것도 잡아먹으면서 식물의 씨앗이라든지 이런 것도 먹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육식 공룡들보다 더 셌을 겁니다. 왜냐면요, 일단은 거대한 목긴 공룡 같은 경우 몸집이 크죠. 살짝만 부딪혀도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실제로 이제 다자란 목긴 공룡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함부로 덤비는 육식 공룡이 없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보통 초식 공룡 하면은 만화라든지 영화에서는 이제 온순한 이미지로 많이 그려지는데, 근데 오늘날 살아있는 초식 동물들을 보면은 가장 위험한 것이 초식 동물들입니다. 오늘날 아프리카 사파리를 가면은 코끼리라든지 하마, 코뿔소 혹은 물소의 공격을 받아서 죽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말이 되는 거거든요. 초식 동물들은요, 육식동물부터 자기 몸을 보호를 해야 돼요. 순하면 안 됩니다. 공격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포식자들로 들끓는 아프리카 대륙 같은 경우는 초식동물들이 굉장히 난폭하죠. 얼마나 난폭하냐면은 물소들 같은 경우는요, 새끼 사자의 냄새를 맡거나 하면은 새끼 사자를 찾으려고 하고요. 심지어 그 새끼 사자를 잡아 죽인다고 하더라고요. 공룡 시대 때 살았던 거대한 목긴 공룡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너무 작은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육식공룡이 나타나면 도망갔겠지만은, 머리에 뿔이 솟아있는 트리케라톱스라든지 목이 긴 브라키오사우루스라든지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격적이었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룡 화석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초식 공룡끼리 싸워가지고 생긴 상처 자국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육식 공룡들도 보면은 상처 자국들이 가끔 많이 나오는데 아마 다 사냥 중에 다친 자국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이 센 공룡은 못 낀 공룡들이겠죠. 가장 큰 공룡인 아르겐티노사우루스가 아마 힘은 가장 셌을 겁니다. 티라노사우루스 하면 저희가 공룡의 왕이고 말을 많이 하는데,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알려진 육식 공룡들 중에서는 무는 힘이 가장 세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알아내냐면은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 설계할 때 이 건물이 이제 얼마만큼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컴퓨터로 모의 실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대로 공룡의 머리뼈를 가지고 모의 실험을 하는 거예요. 보통 무는 힘이 센 동물은요, 머리뼈가 단단합니다. 티라노사우루스 머리뼈는 큰 무게를 견딜 수 있다는 걸 알아냈고요. 추정한 것 중에 가장 좀 합당한 값은 뭐냐면은 물었을 때의 힘이 무게로 환산을 하면 5톤 정도 됐을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아시아 코끼리 한 마리예요.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가 여러분의 발을 물거나 하면은 그 위에 코끼리 한 마리가 떨어진 거랑 같습니다. 하지만 목긴 공룡한테 함부로 덤비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사자랑 코끼리 수십 마리를 붙여놓은 거랑 같은 거겠죠. 일단은요, 티라노사우루스를 학계에 보고한 학자가 이름을 굉장히 잘 지었어요. 티라노사우루스가 이제 학계에 보고된 지 지금 100년이 조금 넘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큰 육식공룡은 알로사우루스라는 공룡이었습니다. 근데 알로사우루스가 육식공룡 사이에서는 그렇게 큰 동물은 아니에요. 코끼리만한 크기의 육식공룡이었는데, 이 알로사우루스보다 거의 한 4배나 더 무거운 공룡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게 티라노사우루스였어요. 이름도 왕도마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보도자료를 낼 때 많이 봤죠. 공룡의 왕 티라노사우루스로 많이 홍보를 했었어요. 미국 자연사 박물관 쪽에서. 그래서 그런 별명이 붙여지게 되었고, 그게 지금까지도 전해져 오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당시에는 티라노사우루스가 가장 큰 육식공룡이었지만은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티라노사우루스보다 더 큰 육식공룡들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영화 쥬라이 공원 3편에 나오는 스피노사우루스라는 공룡이 있는데, 이 공룡 같은 경우는 티라노사우루스보다 한 3m 정도 더 크고요. 남미에서 발견된 기가노토사우루스라든지 아프리카 대륙에서 발견된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도 티라노사우루스보다 조금 더 큽니다. 티라노사우루스가 무조건 이겼을 겁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요, 무는 힘이 가장 세요. 다른 육식공룡들에 비해 몇 배나 되는 턱 힘을 갖고 있어가지고요, 티라노사우루스가 물면은 뼈가 다 으스러질 거고요. 그래서 스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는요, 그 영화의 모습과 실제 모습이 많이 달라요. 영화에서는 긴 뒷다리를 이용해서 막 뛰어다니면서 포효하고 나무도 무너뜨리고 이런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아마 실제 스피노사우루스는 굉장히 조심성 많은 동물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은 일단 뒷다리도 되게 짧고요, 한 곳에 오래 아마 서서 지나가는 물고기를 잡아먹는 그런 동물이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오늘날의 메가리랑 비슷했을 겁니다. 그리고 스피노사우루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등에 부채 같은 구조물이 있어요. 그래서 도치라고 하는데, 단순히 그냥 부채 같은 구조물이 아니라 척추뼈가 길게 뻗어가지고 만들어진 구조예요. 굉장히 얇고 연약한 구조거든요. 이 구조 같은 경우는 아마도 당시에 이제 스피노사우루스가 이성을 유혹하는 용도로 썼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제 공작새가 꽁지깃을 이용해서 유혹을 하는 것처럼요. 근데 이게 척추뼈잖아요. 스피노사우루스가 티라노사우루스랑 싸우다가 발을 헛디거나 해가지고 구르면서 넘어지면 등뼈가 다 부러지겠죠. 백악기를 대표할 수 있는 공룡이 이제 티라노사우루스고, 이전 시대인 쥐라기를 대표할 수 있는 공룡이 알로사우루스라는 공룡인데, 이 둘을 비교를 하면은 많이 달라요. 알로사우루스라든지 다른 육식공룡들 같은 경우는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눈이 양옆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넓게는 봅니다. 근데 시야가 많이 겹치질 않아요. 그래서 거리 감각이 좀 떨어져요. 근데 티라노사우루스는 티라노사우루스 머리 앞에서 티라노사우루스를 바라보면은 눈이 앞을 향하고 있습니다. 볼 수 있는 너비는 좁지만은 그래도 거리 감각에 되게 뛰어났던 동물이에요. 이걸 보면은 티라노사우루스가 왜 다른 육식공룡들과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었나? 그 이유는 먹이를 사냥하고 먹는 방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알로사우루스라든지 기가노토사우루스,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 이런 공룡들 같은 경우는요, 무는 힘이 약하고 대신에 이빨은 되게 얇았어요. 칼 같은 이빨을 갖고 있었어요. 얘네들은 주로 못 낀 공룡들을 사냥했어요. 빠른 속도로 달리지도 않고요. 얘네들을 사냥하려면 딱히 뭔가 거리 감각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살점만 베어 물어가지고 쓰러뜨리거나 아니면 살점만 뜯어가지고 와서 그냥 먹으면 되겠죠. 티라노사우루스는 이런 거대한 못 낀 공룡들을 전문으로 사냥했던 공룡이 아니었어요. 가장 많이 먹었던 공룡은 이 트리케라톱스라는 공룡이에요. 머리에 뿔이 솟아있고요, 뒤통수 쪽에 두꺼운 뼈로 된 방패를 하나 갖고 있어요. 이런 뿔과 방패로 무장을 한 초식공룡들을 의적의적 씹어먹었던 그런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는 힘이 강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걸 또 어떻게 알아낼 수 있었냐면은 티라노사우루스 똥화석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 뼈화석이 발견되는 지층에 가면은 팔만한 돌덩어리들이 하나씩 발견이 돼요. 티라노사우루스 똥입니다. 똥화석도 발견이 되고요. 똥화석을 자세히 보면은 초식공룡의 뼈 조각들로 박혀 있어요. 이걸 통해 가지고 티라노사우루스가 초식공룡을 뼈채 씹어먹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는요, 뇌를 연구를 해봤더니 일단은 후각을 담당하는 부위, 후각망울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학자들이 알아냈어요. 사람 같은 경우는 후각망울 크기가 땅콩만 합니다. 근데 티라노사우루스는 바나나만 해요.
굉장히 후각이 뛰어났을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시신경이 지나갔던 구멍도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되게 두꺼웠어요. 그만큼 눈이 예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쥐라기 공원을 보면은 티라노사우루스 앞에서 가만히 있으면 못 볼 거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티라노사우루스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는 거는 닭이랑 치킨 너겟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영화를 보면은 사자나 아니면 호랑이처럼 티라노사우루스가 포효하는 장면을 많이 보여줍니다. 목에 있는 후드를 떨면서 포효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티라노사우루스한테는 후드가 없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후드라는 거는 포유류들이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원시 형태의 새들이 있어요. 오늘 살아있는 대표적인 게 타조라든지 화식조, 에뮤라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식도 쪽에 주머니가 있습니다. 식도 주머니에 공기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북치는 소리라든지 바람 빠지는 소리, 트름 소리 이런 것들을 내요. 오늘날의 악어도 그런 소리를 내거든요. 그래서 아마 티라노사우루스도 똑같이 그런 뭐 스스 아니면 하는 소리 아니면 꺽 하는 트름 소리 이런 것들을 주로 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영화는 이제 영화일 뿐이죠. 티라노사우루스가 정말 영화에서처럼 막 포효하면서 다니잖아요. 사냥을 못했겠죠. 초식동물들이 다 그걸 듣고 도망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티라노사우루스를 만나면은 아마 거의 소리를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도 보면 티라노사우루스가 걸을 때마다 이렇게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아마 살아있을 때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티라노사우루스의 발바닥을 보시면은 두툼한 살집 패드가 있습니다. 개랑 고양이들 발바닥에 있는 패드랑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걸을 때마다 소리가 거의 안 났을 거예요. 만약에 대낮에 티라노사우루스를 만나면 이제 티라노사우루스가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보면 그냥 도망치면 되는데 밤에 티라노사우루스를 만나면 이제 큰일이 났겠죠. 걸을 때도 소리가 안 나고 눈도 잘 보이고 꼼짝없이 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티라노사우루스가 머리도 크고 꼬리도 크고 발도 크고 다 크지만 몸에 비해 유일하게 작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앞다리예요. 티라노사우루스의 몸 길이는 시내버스보다 살짝 길어요. 근데 팔의 길이는 제 팔이랑 똑같습니다. 굉장히 짧은 팔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많은 과학자들이 궁금해했어요. 티라노사우루스가 그럼 왜 이렇게 짧은 팔을 갖고 있었을까? 그래서 어떤 학자분은 이제 티라노사우루스가 앞발이 퇴화되는 중이었다라고 주장하셨던 분도 계시고요. 일어날 때 상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짧아졌다. 어떤 학자는 이제 짧긴 했지만은 강했다. 실제로 이게 강하다는 게 밝혀졌어요. 팔 하나 가지고 몇백 킬로그램을 들 수 있을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짧지만 강한 팔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먹잇감을 잡을 때 발버둥 치는 먹잇감을 고정시키는 용도로 썼을 거라고 주장하셨던 분도 계세요. 이런 식으로 주장하셨던 분도 계십니다.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들 중에 비단고렁이들 보면요, 뒷다리가 아직 남아있거든요. 수컷 같은 경우는 뒷발톱이 한 쌍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짝짓기 처리되면은 암컷을 이렇게 긁어줍니다. 긁어주면은 이제 암컷이 수컷을 이제 받아들이거든요. 아마 이런 용도로 앞다리를 쓰지 않았을까라고 주장하셨던 분도 계세요. 수컷 티라노사우루스가 암컷 티라노사우루스 만나면은 뭐 등이라든지 꼬리라든지 목이라든지 이런 데를 긁어주지 않았을까. 요즘은 좀 생각이 많이 바뀌긴 했어요. 그 티라노사우루스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됐어요. 어린 티라노사우루스들 학자들이 많이 구해서 연구를 하게 됐는데 재미난 사실을 하나 알게 됐어요. 뭐냐면은 어른이 됐을 때 티라노사우루스의 팔 길이랑 청소년기의 티라노사우루스 팔 길이가 비슷해요. 그 얘기는 몸의 다른 부위는 자랐지만은 팔이 안 자랐다는 거죠. 다 자란 티라노사우루스는 팔을 거의 쓰지 않았을 거예요. 머리를 이용해서 모든 걸 다 해결했을 겁니다. 근데 어린 티라노사우루스는 일단 팔 길이가 몸에 비해서는 그래도 꽤 긴 편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마 먹이를 붙잡거나 할 때 앞다리를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가 당시에는 최상위 포식자였어요. 지금으로부터 6,600만 년 전 북아메리카 대륙의 최상위 포식자였는데 최상위 포식자니까는 당연히 오래 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다릅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요, 오래 살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이제 공룡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은 뼈를 썰어봅니다. 얇게 썰면은 거기에 이제 성장선들이 있어요. 나무의 나이테처럼. 그것들을 세면은 이 공룡이 죽었을 때의 나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여러 티라노사우루스 개체들의 나이를 세봤어요. 가장 나이가 많은 개체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티라노사우루스는 20대 후반 혹은 그 전에 다 죽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알아냈어요. 그래서 오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얘네들이 새끼를 많이 낳아서 그래요. 이세가 많았기 때문에 굳이 오래 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모성애보다는 부성애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살아있는 동물 중에 티라노사우루스랑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는 동물들이 타조라든지 이런 대형 새들이에요. 얘네들을 보면은 부성애가 많이 발달돼 있어요. 티라노사우루스도 아마 순놈이 새끼를 잘 돌보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되게 끈끈한 가족까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면 새끼를 많이 낳기 때문에 30마리의 새끼로 출발해서 아마 마지막에는 뭐 한 마리 정도 남았을 것 같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보호를 해준다든지 잘 때 이렇게 같이 모아서 잔다든지 이런 경우는 많았을 것 같아요. 일단 티라노사우루스는 몸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무리지어서 생활을 하기는 조금 불리했을 것 같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평소에는 홀로 지내다가 짝짓기 처리라든지 이럴 때는 뭐 한 쌍이 같이 댕겼을 수도 있고요. 오늘날 동물 중에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평소에는 따로따로 지내다가 짝짓기 철만 되면은 원래
원래 옛날에 짝짓기를 했던 자기 짝을 만났던 장소에서 같이 만나서 그때만 새끼를 같이 키우고 새끼가 독립하면 다시 또 대갈길 가고 그 다음에 다시 만나고 이런 동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티라노사우루스도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날에도 되게 다양한 동물들이 어떻게든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정말 별 짓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살아있는 공룡들인 새를 보더라도 노래를 부른다든지 춤을 춘다든지 목주머니에 공기를 넣어가지고 빵빵하게 한 다음에 보여준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거든요. 티라노사우루스도 마찬가지로 뭐 어떤 식으로 구애를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뒷다리로 이렇게 땅을 파면서 내가 둥지를 잘 맞는다라는 거를 보여주면서 어필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이런 식으로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도 깃털이 있었을 가능성이 약간 있긴 있어요. 번식기 때만 뭐 머리 쪽에 이렇게 깃털이 자라난다든지 그걸로 이제 유혹을 해줄 수도 있고요. 많이 물었고요. 티라노사우루스 주둥이 쪽에 보면은 다른 티라노사우루스에게 물려가지고 생긴 상처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는 특이하게도 주둥이를 서로 이렇게 물고 이렇게 힘겨루기를 했던 동물이에요. 심지어는 다른 티라노사우루스에 의해 가지고 먹혔던 혹은 공격을 받았던 애들도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아마 짝짓기 처리 아니거나 영역 싸움일 수도 있고요. 같은 먹이를 두고 싸우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그냥 어떤 티라노사우루스가 병 걸렸거나 해서 죽었을 때 같은 동족이긴 하지만은 죽은 사체를 또 이렇게 또 잘 먹는 동물들도 있거든요. 티라노사우루스가요 너무 무겁습니다. 일단 티라노사우루스 몸무게가 최대 9톤이에요. 오늘날 살아있는 육상동물 중에서 가장 큰 게 코끼리거든요. 보통 한 5톤 정도 됩니다. 걔네들 보면 4발로 걸어요. 몸이 무거워서 그렇거든요. 티라노사우루스는 코끼리 2마리만 한데 2발로 걷죠. 뛰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리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요. 뛰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은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내장기관이 다 망가졌을 가능성이 커요. 이거 가지고 학자들이 한동안 말이 많았어요. 그럼 뛰지 못했으면 사냥을 어떻게 했을 것이냐. 뛰지 못했기 때문에 주로 사체를 먹는 동물이지 않았을까라고 주장하셨던 분도 계세요. 근데 사실 사체만 먹는 것도 사실 좀 힘들거든요. 넓은 들판이라든지 숲에서 사체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동안 이제 학자들끼리 이제 말이 많았지만은 한 10년 전쯤에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 티라노사우루스가 뛸 수는 없는데 모의 실험을 해서 빨리 걷게 해봤더니 나름 빨리 걸을 수 있다는 걸 학자들이 알아냈어요. 1초에 8m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시속 30km로 빨리 걸을 수가 있었고요. 그 정도면 충분히 초식 공룡들을 이제 따라잡을 수 있었을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사인 볼트가 티라노사우루스보다 빠르겠죠. 근데 우사인 볼트만 안 잡아먹히겠죠. 저희는 분명히 다 잡아먹힙니다. 코끼리 한 마리를 맨주먹으로 때려 죽일 수가 있을까요? 때리기 전에 코끼리랑 부딪혀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밟혀서 죽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티라노사우루스는 코끼리 2배만큼 무겁고요. 꼬리도 굉장히 크고 무겁습니다. 꼬리를 잘못 휘두르면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칠 것 같고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무기를 쓰지 않는 이상. 아마 총 정도는 돼야 쓰러뜨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인간이 매머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옛날에 사냥할 때는 얘네들을 절벽으로 몰아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사냥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코끼리보다 2배나 큰 동물을 절벽에 밀어서는 죽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총 외에는 답이 없었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오늘날 살아있는 코끼리도요 머리에 제대로 조준해서 총 쏘면은 코끼리 쓰러집니다. 어쩔 수 없죠. 총 앞에서는. 네. 또 약간 무서운 게 티라노사우루스가요 보통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먹잇감에 숨통을 끄는 다음에 먹잖아요. 실제로는 안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티라노사우루스에 가장 가까운 동물이 새랑 악어랑 이런 동물들이에요. 얘네들은 먹이를 먹을 때 먹이에 숨통을 끊는 거는 포유류들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숨통을 먼저 끊어놔야 얘가 발버둥을 안 치잖아요. 그 다음에 먹는 건데 새라든지 파충류들은요 숨통을 안 끊어요. 발톱이라든지 자기 힘으로 짓눌러요. 움직이지 못하게. 그 다음에 산채로 먹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모르는 게 되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티라노사우루스의 색깔이에요. 요즘은 그래도 연구 방법이 많이 다양해져 가지고요 공룡의 색깔도 좀 추론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주사전자 현미경이라는 굉장히 성능 좋은 기기를 이용해 가지고 공룡의 그 색소를 만드는 세포 소기관을 촬영할 수 있게 됐어요. 촬영을 해 가지고 이제 색을 추정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했는데 아쉽게도 이런 연구가 티라노사우루스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세포 소기관이 보존이 된 피부 화석이 발견이 아직까지는 안 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티라노사우루스한테 과연 깃털이 있었느냐 없었냐에 대해서도 지금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의 피부 화석 일부는 발견이 됐어요. 꼬리 쪽이라든지 허벅지 이런 쪽에 일부분은 발견되긴 했는데 굉장히 좁은 면적이고요. 다 사람 손에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의 면적밖에 안 됩니다. 목 뒤라든지 이쪽에는 깃털이 충분히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화석 증거는 발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학자들이 많이 좀 궁금해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요. 티라노사우루스의 알이에요, 알. 티라노사우루스 알 화석이 지금까지 발견된 적이 없어요. 알은 분명히 나왔을 텐데. 그래서 이게 또 왜 그러냐면 뼈가 보존될 수 있는 환경이랑 알이 보존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달라요. 알을 덮고 있는 퇴적물이 약간의 산성을 띠기만 해도 알 껍질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환경 때문에 지금 알 화석이 많이 좀 보존이 안 돼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티라노사우루스가 알을 몇 개 낳았는지, 둥지 형태가 어땠는지, 크기는 어땠는지, 형태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은 아직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요. 티라노사우루스의 혀?
혀가 어떻게 생겼나? 동물도요, 사람처럼 다 똑같은 혀를 갖고 있지 않아요. 다 다르게 생겼거든요. 혀도 분명히 특이하게 생겼을 것 같은데 생식기가 어떻게 생겼나? 이런 것도 사실 화석으로 남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많이 궁금해합니다. 90년대에 들어와서요, 95년도에 중국에서 정말 대단한 화석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시노사우롭테릭스라고 하는 공룡의 화석이었어요. 새끼 고양이만한 크기의 화석인데, 재밌게도 이 공룡의 뼈 주변에 솜털 같은 깃털의 흔적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공룡은 파충류이기 때문에 온몸이 비늘로 덮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95년에 밝혀집니다. 그래서 시노사우롭테릭스 같은 경우는 몸집이 작은 육식공룡이었어요. 그래서 몸집이 작은 동물 같은 경우는 체온 유지가 되게 어렵습니다. 체온을 잃기도 되게 쉽고요. 그 체온을 보존하는 용도로 이 깃털이 얘네들한테만 있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몇몇 공룡들한테서 기다란 깃털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앞다리며 뒷다리며 꼬리 쪽에. 기다랗고 뻣뻣한 깃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비행을 하거나 활공할 때 쓰는 깃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를 통해 가지고 일부 공룡들이 활공을 하거나 비행을 했을 거라는 의견들이 나오게 됐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작은 공룡들한테서만 깃털이 발견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2012년도에 몸 길이가 9m 되는 육식공룡한테서 깃털 화석들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육식공룡들이 깃털로 덮여 있지 않았을까라는 가설이 나오게 되었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육식공룡한테서만 깃털이 나왔었고요. 나중에 이제 초식공룡한테서도 깃털이 발견되게 됩니다. 재밌게도 깃털도 있고요, 비늘도 있고 두 가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룡이 애초에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원시 형태의 깃털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지금 보고 있고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공룡의 친척인 익룡에게서도 원시 형태의 깃털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깃털은 새만의 특징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원시적인 파충류들이 갖고 있었던 거라는 게 밝혀졌고요. 그 중에 일부는 이제 깃털이 퇴화해서 비늘로 덮이는 공룡으로 진화했고, 일부는 깃털이 좀 더 복잡하게 진화를 해서 새가 되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스테고사우루스 등 쪽에 있는 이 골판인데, 이게 다 뼈로 되어 있습니다. 얇은 뼈로 되어 있고요. 두께가 1cm도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높이는 1m 이상 된 게 가장 큰 것들이고요. 스테고사우루스 골판이 다른 뼈랑 또 연결이 또 돼 있지 않아요. 피부에 이렇게 박혀 있는 거고요. 살아있을 때는 이 겉으로 이제 각질의 덮개가 있었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톱을 이루고 있는 똑같은 성분이고요. 지금이야 저희가 스테고사우루스를 보면은 등에 이렇게 두 개의 열로 이렇게 솟아 있다는 거를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이 공룡이 처음 발견됐을 때는 학자들이 이걸 몰랐어요. 왜냐면은 이게 연결된 뼈가 아니다 보니까는 처음에 발견됐을 땐 이 골판들이 마치 바닥에 쏟아버린 퍼즐처럼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몸의 어느 부위에 붙는지를 학자들이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스테고사우루스를 처음 복원하신 분은 이 골판의 형태가 마치 거북이의 등딱지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을 해서 온몸이 이걸로 덮여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포개지면서 이런 식으로 온몸을 덮게 해서 복원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지붕 널 같다 해가지고요, 라틴어로 지붕도마뱀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요. 그게 스테고사우루스예요. 스테고사우루스 이름은 지붕도마뱀인 게 처음에 잘못된 복원도 때문에 이렇게 지어진 거고요. 학계에서는 한번 붙여진 이름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복원도가 바뀌었지만 이름은 그대로 사용하게 된 겁니다. 이 골판 같은 경우는요, 되게 끝이 뾰족해요. 당연히 끝이 뾰족하기 때문에 학자들은 분명히 방어 용도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촬영된 영화라든지 이런 거 보면 꼭 스테고사우루스가 이걸 이용해서 방어를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방어용으로 사용했다는 가설에 큰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골판이 굉장히 얇다는 거예요. 굉장히 얇아요. 너무 얇아가지고요, 심지어 어떤 스테고사우루스의 골판은 끝이 뜯겨나간 것들이 발견이 돼요. 스테고사우루스랑 같은 지층에서 발견되는 육식공룡이 있습니다. 알로사우루스라는 공룡인데, 그 공룡의 주둥이를 갖고 와서 딱 갖다 대면은 딱 들이맞아요. 샌드위치를 베어 먹은 것처럼 자국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잡아먹었던 육식공룡이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물었다는 거는 이게 방어용이 아니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방어용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고요. 또 나온 가설이 뭐냐면 체온 조절용이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생각했어요. 이 가설이 나올 때가 언제였냐면은 이제 100년 전쯤인데, 그 당시에는 공룡하면은 파충류니까 무조건 벼는 동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벼는 동물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일광욕을 하는 거예요. 몸에 피를 데펴야 되기 때문에 피를 데펴야지만은 내부 장기들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스테고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몸집이 크기 때문에 몸을 데피는데 시간이 분명히 오래 걸렸을 거예요. 만약에 벼는 동물이었다면은.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골판을 이용해 가지고 얘네들이 일광욕을 할 때 피를 좀 더 다른 공룡에 비해서 빨리 데피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한 거예요. 나중에는 이거에 반대되는 가설이 나왔습니다. 공룡이 항온동물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나오면서 체온이 너무 올라간 스테고사우루스가 체온을 식히기 위해서 이 골판을 썼다고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하게 됐어요. 굉장히 그럴싸한 가설이긴 한데요, 이 가설에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몸집이 큰 스테고사우루스일수록 골판이 커야겠죠.
근데 스테고사우루스와 스테고사우루스의 친척들이 속해 있는 무리를 우리는 검룡류라고 부릅니다.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스테고사우루스보다 덩치가 큰 종류도 있는데 걔는 골판이 작습니다. 이 가설이 맞으려면 골판이 더 커야겠죠. 그래서 이 가설도 지금은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고요. 지금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은 아마 과시용이지 않았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선택하거나 할 때 이게 좀 더 크고 각 종마다 선호하는 모양이 조금씩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각 종마다 선호하는 모양에 맞게 이게 선택이 돼가지고 이런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이걸 또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뭐가 있냐면요. 어린 스테고사우루스들을 보면 골판이 거의 없어요. 거의 성적으로 성숙할 때쯤에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랐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들이 이제 짝짓기 절 때 사용하는 구조물들 있죠. 사슴의 뿔이라든지 아니면 공작새의 깃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성숙기에 딱 도달했을 때쯤에 갑자기 자라나는 구조들이거든요. 그래서 스테고사우루스도 이러한 골판을 이용을 해서 지금은 이제 과시할 때 썼을 것이다 라는 게 많은 학자들이 이 가설을 지금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일단은 골판들이 등 쪽에 조금 나열되어 있는 거를 학자들이 발견을 했어요. 이게 골판이 요 위에 얹혀져 있다는 건 알았는데 이게 일렬로 얹히니까는 이게 다 안 올라가는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럼 분명히 두 개의 열로 나열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럼 이게 골판과 골판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나란히 나열되어 있었는지 아니면은 서로 어긋난 형태로 나열되어 있었는지를 가지고 학자들이 좀 의견이 오고 갔는데요. 일단은 좌우 대칭 똑같이 마주보면서 이렇게 나열이 되려면은 보통 좌우 대칭의 기관은 크기가 같습니다. 크기가 같은 골판들이 쭉 나열이 돼야 되는데 크기 같은 게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이렇게 지그재그로 보존된 개체들이 발견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형태로 스테고사우루스를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사우루로푸스라는 공룡인데 파라사우루로푸스는 좀 더 뒤통수 쪽에 벼이 좀 더 길쭉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학자들이 이 벼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잘 몰랐어요. 처음 발견됐을 때는 그 벼의 끝부분이 뚫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얘네가 사람들이 잠수할 때 스노클링 하듯이 기다란 벼을 스노클링 할 때 물속에서 숨을 쉴 때 이 구조를 썼을 것이라고 봤던 학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보다 온전한 이들의 머리뼈가 발견이 되면서 끝부분이 이제 막혀 있다는 게 밝혀지면서 그렇게 보는 사람이 이제는 없고요. 사실 뒤통수 쪽으로 이렇게 1m 뻗어 있는 벼이 사실은 파라사우루로푸스의 코입니다. 코가 이게 뒤로 길게 연장되어 있는 거고요. 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코가 크니까는 냄새를 잘 맡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 학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오히려 아마 소리를 낼 때 이 벼 구조를 쓰지 않았을까 지금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컴퓨터 모의 실험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공기를 통과시켜 봤더니 굉장히 관악기 같은 소리가 났다는 게 밝혀졌고요. 굉장히 저음의 소리를 냈다는 게 또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가지고 동료들과 의사소통을 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위험이 나타났을 때, 새끼들을 불러 모을 때 이 소리를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의심받았던 공룡은 있어요. 중국에서 발견됐던 시노르니토사우루스라는 공룡이 있는데요. 이 공룡 같은 경우는 이제 이빨이 굉장히 길쭉하고요. 그리고 위에 이제 살짝 마치 독샘이 존재했을 것 같은 공간이 하나 발견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연구하셨던 분은 이게 공룡이 마치 살모사처럼 독을 뿜어가지고 이빨로 해서 주입을 시켰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이제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냥 구멍이었고 거기 이제 독샘이 있었던 증거는 없었고 이빨도 그냥 긴 거였을 것이다. 그렇다고 공룡들이 이러한 전략을 쓰지 않았을까?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이러한 것들이 뼈로 남아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공룡인데 중국에서 발견된 그 푸시타코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이 있어요. 부리를 갖고 있는 공룡이고 머리에 뿔이 솟아있는 트리케라톱스에 가까운 친척벌레는 공룡인데 이 공룡의 항문 부위가 화석으로 발견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냄새를 내는 샘이 발견이 됐어요. 사양샘이 발견이 됐는데 아마 이제 이성을 유혹할 때 거기서 냄새를 냈을 것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독한 사양 냄새를 이용을 해서 몸을 또 보호도 충분히 했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의견 다 이제 일리는 있습니다. 목긴 공룡이 항온 동물이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공룡의 뼈를 보면은 작은 구멍들이 나 있습니다. 혈관이 지나간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멍의 지름을 알면은 얼마만큼의 피가 흘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항온 동물일수록 피가 더 빨리 흘러요. 봤더니 이제 목긴 공룡 같은 경우는 피가 빨리 흘렀을 걸 좀 보고 있고 체온도 거의 한 40도까지 됐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죠. 항온 동물들의 특징들이 피가 보통 따뜻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체온이 높네? 항온 동물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또 그거 이제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몸에 열이 너무 많이 나면 어떡할 건데? 반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뭐 저희처럼 뭐 땀을 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체온을 낮출 수 있는 동물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물은 그래 얘네는 변온동물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변온동물인데 당시에 얘네들이 살던 시기에 기후가 너무 따뜻했기 때문에 체온이 그 정도로 높았다 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변온동물들이 보통 이제 환경의 기온이랑 몸의 체온이랑 같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따뜻했기 때문에 얘네 몸도 따뜻했던 거지 얘네가 실제로 몸에 그 열을 낼 수 있어서 따뜻한 게 아니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걸 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연구가 어떤 거냐면은 목긴 공룡들 화석들이 주로 이제 극지방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말 얘네들이 항온 동물이었으면은 추운 극지방에도 나왔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극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나무가 적기 때문에 먹을 게 별로 없어서 얘네들이 진출을 안 했을 뿐이지 몸이 따뜻했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일단 확실한 거는요, 몸집이 작은 육식공룡들 같은 경우는 항온 동물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 수가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은 잠자는 모습으로 발견된 공룡이 하나 있어요. 중국의 랴오닝성이라는 지역에서 작은 육식공룡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크기는 고양이만 했고요. 학명은 이제 메이입니다. 자다가 죽었어요. 이 친구가 어떻게 잤냐면은 머리를 앞다리 이렇게 겨드랑이 쪽에 이렇게 꽂고 그다음에 꼬리로 이렇게 몸을 둥글게 만 상태로 이렇게 발견이 됐거든요. 당시에는 이제 거기 근처가 화산지대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런 독가스에 해가지고 자다가 질식해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재밌는 건 이 자세인데 이 공룡이 잘 때 자세도 알 수 있었지만은 이 자세를 보시면은 일단 몸을 동그랗게 말고 있고요. 머리를 겨드랑이에 끼고 있어요. 그 얘기는 보통 이제 추운 데에서 잘 때 몸이 따뜻한 동물들이 하는 행위거든요. 뭐 개라든지 심지어는 오늘날 살아있는 공룡의 새들도 보시면은 머리를 이제 몸 쪽으로 가까이 해서 휴식을 취합니다. 왜냐면 몸쪽이 따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게 이제 항온 동물이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화석을 통해 가지고 작은 육식공룡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항온성을 띄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공룡에 대해서 일단은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기쁩니다. 보통 공룡 하면은 되게 오래됐고 먼지 쌓여있는 뼈 화석을 상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이들의 시대는 6,600만 년 전에 끝나긴 했지만은 복원도가 계속 변하는 것처럼 이들의 시대는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